온라인 강의 6주차 대인관계 능력 팀별 실천 계획 도출 2차 시입니다. 2차 시에는 PPT,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동영상 그걸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아마 이 6주차 강의를 들을 때쯤이면은 저랑 한 번씩은 모두 팀별로 줌 미팅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인물을 선정하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그랬을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번 주, 그니까 이 강의가 나갈 때 주에 정리를 해서 7주차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살펴보고, 그 같이 줌 미팅 했던 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일단 제가 카이사를 사례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그 실천 계획 도출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것을 컨셉으로 한번 잡아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물을 선택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대한 키워드에 맞춰서 학습 과제를 도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리더십과 팀워크를 갖다가 그 여러분이 선정된 인물 속에서 배울 수 있는지에 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소 제목을 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카이사 사례를 갖다가 가지고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과 그리고 이 사람이 같이 일했던 팀워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중요 키워드로 저는 일단은 카이사르 로마 내전 관용 독재를 선정했었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학습 과제로 만약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했을까라고 학습 과제를 선정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해서 이 유연한 리더십,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갖다가 리더십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인물을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사르는 인물의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그 성격이 많이 바뀌어요. 물론 성공한 것은 중년기 이후긴 하지만은 그것이 단순히 그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로마 내전만 바라봤는데 로마 내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각광받는 지도자였고 그다음 능력을 보였지만은 왜 로마 내전에선 황제가 되려고 했던 욕심쟁이로 비춰져서 암살을 당했던가? 그리고 그때 그 전에 그의 성공 가도를 달렸던 시기의 리더십과 바로 로마 내전의 리더십을 비교할 수도 있는 거죠. 특정 시기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좀 변화를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카이사르의 사례를 계속 살펴보면은 갈리아 전장기 때는 제왕적인 리더십으로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로마 제국을 영토를 넓혀갔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제왕적인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일단은 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벌써 대중적인 호응, 그리고 군대가 갖고 있는 호응들이 있겠죠. 그리고 부하들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났어요. 전쟁 기간에는 부하들과 같이 밥 먹고 부하 같이 뛰어다니고 이렇고 같이 또 칼 들고 싸웠거든요. 그런 지휘관을 누가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제왕적 리더십은 원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제왕적 리더십이 있으면서도 전쟁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소통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이 사람의 좀 뭐랄까 야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려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갈리아 정장기 때는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로마 영토를 높여야 한다는 그런 같은 목표로 자신의 군대를 이끌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로마 내전을 거쳐가면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그러니까 충돌하는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는 과제가 생긴 거예요.
완전히 내쳐야 할 적이라면은 사실은 완전히 섬멸하거나 아니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데 이건 적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다르고 야망이 다른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카이사르는 그 자신이 적에게 베풀었던 그 관용들, 그러니까 한 번 기회를 준다 하지만 배신하면 끝 하는 관용들을 자기들의 정적들한테 베풀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제왕적 리더십을 갖다 더욱 돋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보다 밑에 보고 있고 그것은 뭐 야만인들이 이러면은 그 로마의 동료들은 그걸 이해하겠지만은 로마인 동료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바로 1인 그 최고의 지위, 황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이제 드러낸 거로 보이는 거예요. 제왕적 리더십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직의 난관을 헤쳐나갈 때 매우 효과적인 추진력을 가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히틀러가 군부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 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독일 국민 투표로 뽑은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독일 국민 투표로 총통의 자리에 올랐고 그걸 통해서 독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독일 국민들을 이끌고 세계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총통이 됐었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히틀러가 총통이 되는 과정에서 독일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많은 그 뭐지? 독일 아이들이 히틀러한테 이렇게 경례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이 사람이 독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만큼 히틀러를 국민들이 처음엔 좋아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독일 갖다가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생각 아래 이 사람을 갖다가 추종했고 이 사람을 갖다 최고 권력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제왕적 리더십도 오래되면은 변질이 되고 자기가 바로 이 자리에 올랐을 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밑에 팀원들의 새로운 의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쳐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쳐내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있었죠. 우리나라 물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은 적어도 한 번, 두 번까지는 국민 투표를 했어요. 국민 투표를 했는데 그 인기가 좋았죠. 왜냐하면 그때 뭐 못 사는 나라를 잘 살게 했다고 뭐 새마을 운동에 배럴급 만들면서 그 우리나라 경제를 조금 좋게 해줬으니까 그래도 국민들의 지지는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정부하고 기업이 손잡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반발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유신헌법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거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탄생하는 과정,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 추대를 받은 독재자들은 바로 그 전에 우리 그 나라들이 힘들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아가는 추진력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독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왕적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말을 부하들이 듣지 않는다는 생각에 리더가 지배받게 되면은 공포의 리더십으로 변질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예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군세 쿠데타로 부정한 방법으로 일단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아마 어, 국민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근데 됐죠. 국민 투표를 통해서 뭐 그것이 제대로 된 투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 됐건 간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뭐 경제개발 5개년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살기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경제하다 보니까 노동자 착취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같이 그런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반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강제로 탄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그 뭐지 군대를 이용한 물론 군대가 그렇게 주둔하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공포의 리더십으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제왕적 리더십이 독재로 는 과정들은 팀원들이 결국 자신들이 일부의 성공에 취해서 자신들이 속한 팀의 구조가 제왕적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몰랐을 때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 정권의 최고 지위로 올랐을 때는 독재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다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1년이 흐르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면 벌써 그 사람이 독재자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바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독재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해요. 그런 일들이 물론 우리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했고 여러 가지 엮인 왔지만은 어, 다른 나라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다시 독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들 그리고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팀장을 맡게 돼서 성과가 좋으면 여러분들은 그 팀장을 따르게 되죠. 근데 계속 그러다 보면은 결국 팀장은 독재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 의견을 받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을 하게 돼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좀 무리한 일을 시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나폴레옹도 믿을 수 없겠지만은 이 사람도 국민 투표로 뽑힌 황제예요. 믿을 수 없죠? 황제를 국민 투표로 뽑는다는 게.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있었을 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제 내쫓아 버렸어요. 황제를 죽였죠. 루이 16세를 길로틴 그 단도대도 못 쳐버리고 난 다음에 들어온 시민당이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발생하는데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 청년 장교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국민적인 인기를 확 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어, 황제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옛날에 황제란 말을 갖다 쓴 것 같아요. 왜냐,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물론 나중에 자식까지 황제를 시키려고 계획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원래 로마 황제도 처음에는 자식이 받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받는 걸 바뀌면서 그 세속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은 세속으로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절대왕정 이후에서 세속으로 정권이 유지되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아마 그 북한 경우일 거예요. 3대가 지금 세습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어떻게 3대가 거의 1947년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70년 넘게 지금 독재를, 그러니까 세습 독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어찌됐건, 그래서 결국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대중의 인기 힘입어 그 자리에 오르지만은 대중들이 자신들이 독재자를 뽑았을 사실을 알았을 때 제왕적 리더십은 결국 공포의 리더십으로 변질하게 되죠. 뭐 나폴레옹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이 사람 전쟁하느라고 정신 없었으니까 국민들을 억압할 시간도 없었죠.
요건 좀 이상하죠? 이건 카이사르의 모든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카이사르 얼굴을 3D로 복원한 건데, 이게 정말 얼굴이 많이 이대로 생겼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로마 최고의 바람둥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못생기지 않았어요. 뭐 조각상이 이런 건 되게 잘 나오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칩시다. 카에사르는 갈리아 정장 시기에 보여줬던 제왕적 리더십을 로마 내적 기간 동안에 발휘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카에사르는 늦은 나이에 정계에 진출하면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기에 자신이 꿈꾸는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취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늦은 나이에 정계에 진출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가 나이가 55인가 56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그 당시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 기껏해야 평균 나이로는 뭐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사는 나이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든 황제가 돼서 더 권력을 갖다 공고히 만들어서 로마를 평화롭게 만들겠다, 로마의 영토를 넓혔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도 욕심인 거죠. 그래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건 또 제가 이거 사실을 갖다가 더 추가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이사르 리더십과 좀 비교되는 리더십이 어떨까 생각해서 바로 카이사르가 자기 후계자로 점찍은 옥타비아누스의 리더십을 갖다가 살펴볼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실질적으로 로마의 황제 첫 번째예요. 우리는 카이사르가 로마 황제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실질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의 첫 번째예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성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 이름이 카이사르가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카이사르랑 좀 다른 출발이죠. 물론 이 사람이 18살인가 카이사르가 양자라고 유언장에 적으면서 처음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데 그 카이사르의 유언장에 카이사르의 상을 물려받는 것만 해도 엄청난 큰 배경인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18살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방탕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보다 인생의 주기상으로 큰, 그러니까 먼저 훨씬 더 앞서 출발한 겁니다. 실제로 카이사르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카이사르 같은 경우 보면은 보고 나면 되게 못생긴 그냥 할아버지 같이 생기는데, 어, 진짜 옥타비아누스는 몸은 좀 약하지만 되게 잘생긴 인물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카이사르와 비교해 봤을 때 옥타비아누스는 평생에 자기 친구이자 팔로워인 아그리빠가 있었어요. 아그리빠는 여러분들이 미술을 배웠으면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그 조각상의 인물이 바로 아그리빠입니다. 물론 아그리빠는 옥타비아누스와 원래 친구는 아니었어요. 카이사르가 자기 유언장에 옥타비아누스의 파트너로 아그리빠를 적어놨어요. 아그리빠도 동갑이라서 16살 젊은 친구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카이사르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18살의 어린 친구들 보고 얘는 정계, 아그리빠는 군사적인 재능이 있었거든요. 군계 이렇게 해서 두 개로 해서 두 축이 돼서 로마로 움직이게 만들겠다라고 벌써 이렇게 봤으니까요. 그런 건 대단해요. 이제 그 유언장에서 이제 후자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카이사르가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대요. 자기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옥타비아누스 아그리파를 데리면서 자기가 10년 정도는 적어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쯤이면은
이 20대 후반이니까 충분히 어, 정계에서 그다음에 군사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얘네들 지명했는데 카이사르가 암살돼서 16살에 얘네들이 오픈돼 버린 거죠. 그렇지만 카이사르의 안목이 대단히 뛰어난 거죠. 이 어린 두 애가 결과적으로 가장 큰 그 당시에 바로 그 경쟁 상대였던 안토니우스, 그다음에 브루투스를 모두 제끼고 로마의 권력을 잡습니다. 아그리파는 정말 훌륭한 파트너예요. 그래서 아그리파를 놓치기 싫어서 저기 옥타비아누스는 자기의 그 딸을 시집 보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아그리파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장이 되고 아그리파가 바로 그 사위가 되는 거죠. 옥타비아누스는 진짜 여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최고 권력을 잡은 후 저기 안토니우스 해치우고 최고 권력을 잡은 이후에 공화정 복귀를 선언해 버려요. 카이사르는 항상 이 사람이 언젠가는 황제가 될 거라고 해서 종신 독재관 같은 걸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모든 권력을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를 해치우고 당연히 카이사르의 길을 걸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원래대로 공화정 소수 지도 체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모두들 되게 좋아했대요. 하지만 집정관직, 그 언론의 최고 그 두려워하는 집정관직은 종신 독재관은 하지 않지만은 집정관직은 계속 연임을 해요. 1년마다 계속 표를 그 언론 표를 사 모아서 그렇게 연임을 하고 개선 장고의 칭호였던 임페라토르 요거는 시리자랑 똑같아요. 카이사르랑 똑같이 계속 사용하게 되고 카이사르랑 다른 거는 프린캡스 제1인자이라는 칭호를 얻어요. 그러니까 제1 로마 시민이라는 거죠. 그게 별거 아닌 거죠. 이건 마치 그 집정관직은 권력직이긴 하지만은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은 집정관직은 자기가 필요하면 그 집정관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종신 독재관도 옥타비아누스는 반납하고 집정관직은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매 선거를 해서 계속 연임을 하는 거죠. 영원히 연임을 하는 거예요. 머리 좋죠? 나중에는 그게 눈치 보이니까 호민관이나 바꿔가면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이렇게 공화정 복귀를 선언하니까 원로원은 눈치를 못 채고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제안해서 아우구스투스가 나중에는 그 이름을 갖다가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돼요. 이게 이름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카이사르와 함께 로마 황제의 성이 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시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 우리 달력에도 바로 카이사르하고 아우구스트 옥타비아누스가 있어요. 원래 그 전쟁 도중에 저기 카이사르가 또 달력을 개정하거든요. 달력 개정해서 보면은 그 7월을 하고 있는 줄라이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거든요. 거기서 온 게 줄라이예요. 그다음에 8월은 뭐죠? 8월은 아우구스트죠. 어거스트죠. 뭐 발음 비슷비슷하죠. 근데 원래는 그 1년이 10개월이었는데 그 카이사르가 그 한 달을 11개월을 만들었는데 아우구스투스도 나중에 달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달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우구스트 8월 넣은 거예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매번 쓰고 있는 달력에도 이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황제가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화폐 개혁을 하고 하여튼 많은 법을 고치고 로마의 체제를 정비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확실히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와는 달랐어요. 옥타비아누스의 관용은 없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권력을 잡을 때까지 살생부를 작성해서 2,300여 명 정도의 반대파를 숙청해서 죽였어요. 그 안에는 옥타비아누스의 삼두 정치를 지지했던 바로 키케로도 포함되어 있죠. 이 아저씨가 키케로입니다.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사실 옥타비아누스의 리더십도 본질적으로는 카이사르와 다르지 않아요. 제왕적 리더십인데,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처럼 혼자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기 그 아그리파 같은 인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화정 법규를 통해서 소통,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는 척이라도 했다라는 거죠. 남의 말을 듣진 않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팀을 꾸리고 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답정너. 의견해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데도 결국 자기 뜻대로 가는 거.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견을 듣는 척만 하는 사람이라도 의견을 완전히 듣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서는 언젠가는 이렇게 의견을 게시하다 보면 나중에 그 의견이 통할 때도 있을 거라는 그런 팀원들의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양을 취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그리파와 함께 마이케나스라는 의논 상대도 있어요. 마이케나스는 실제로 관직을 주지 않았는데 옥타비아누스 옆에서 계속 있어서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문화와 대신 옥타비아누스 문화 홍보를 맡아서 옥타비아누스의 대중적인 홍보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황제라는 생각을 못 들게. 그러니까 그냥 로마의 첫 번째 시민, 뭐 명예 서울 시민 1호 뭐 이런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전에 히딩크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이케나스입니다. 마이케나스 얼굴인데, 좀 얼굴은 좀 그렇게 생기셨죠. 옆모습만 봐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파트너십 서로 보호자하면서 뭔가를 보완해 주는 것들이 있죠. 카이사르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그리빠와 마이키나스를 다 자기 안에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의견 제시하고 자기 혼자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의혹을 품게 되고 그리고 결국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물론 그런 식의 이 사람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의논을 하면서 자기 의견들을 갖다가 보완해 나간 겁니다. 하지만 역시 옥타비아누스도 문제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옥타비아누스는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꼭 자신의 핏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옥타비아누스는 아들을 놓지 못했어요. 딸을 낳거든요. 그런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이게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의 양자인 티베리우스예요. 이게 두 번째 황제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옥타비아누스는 그 결혼을 갖다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되게 폐악질이지만은 자기 부하의 와이프에 반해요. 그래서 그 부하한테 이혼하라고 하고 그 와이프랑 결혼하죠. 마치 그 성경에 나온 다윗처럼 다윗은 그 부하를 죽였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때 바로 그 그 부하와 결혼한 그 여자가 아들을 둘을 낳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바로 티베리우스예요. 여자가 시집 오면서 자기 자식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는 자기 피가 섞여 있지 않았죠. 근데 이제 티베리우스가 좀 뭐랄까 별로 옥타비아누스가 좋아하는 아들은 아니었나 봐요. 양자는 아니었나 봐요. 아마 좀 동생보다 더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뻣뻣했나 그랬나 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티베리우스를 계속 내쳤는데
티베리우스의 동생이 죽으면서 결국 그 실제로 이제 로마를 물려받을 사람이 티베리우스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티베리우스는 또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아그리빠의 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시키고 자기의 그 딸인 어, 딸을 갖다가 시집을 보내요. 근데 그 딸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게 티베리우스도 가정이 굉장히 불운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펼쳐졌고 결국 그 딸은 나중에 또 반란을 일으켜요,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 딸의 그 핏줄을 이어서 나중에 네로의 엄마가 돼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 이후에는 제대로 된 황제가 되지 못해요. 오연제가 나오기까지 되게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 황제가 칼리굴라라는 이 황제인데 얘는 장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문란의 극치에다가 완전히 미친 X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일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를 갖다가 후계자로 물론 이 카이사르와 이거는 그니까 카이사르가 그 뭐라고 말해야 하나? 카이사르의 여동생의 손자니까 핏줄이 이어져 있긴 하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좀 먼 핏줄이잖아요. 그렇게 꼭 핏줄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을까? 모든 사람은 다 약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 계획에서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에서 카이사르 같은 사례에서 보면은 융통성 있는 리더십과 팀워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거는 코로나19 사태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는 확진자 정보를 공개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자유시민의 권리를 갖다가 억압하는 거를 이렇게 본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반대되는 거죠. 근데 프랑스는 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무엇이 옳은 결과인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몰라요. 물론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니까 사람이 적게 죽는 건 중요한데 바로 적게 죽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확진자 정보를 갖다 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뭐 프랑스 말도 일면 맞아요. 그거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 권력이 바로 개인의 그런 사생활에 침해하는 내용들이니까 그건 잘못된 것인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적게 죽잖아요. 그렇게 말하자면 지게 맞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혹시라도 국가적인 상황에 있어서 어, 그런 위험 사항이 아닌데도 지금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개인의 인권을 갖다가 엿볼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빌미가 사실은 조금 생긴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코로나19 상태가 비상 상태라고 해서 약간 그러니까 독재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19가 끝났을 때도 멈출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코로나19가 상태가 끝나면은 다시 원상태로 시민의 자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갖다 존중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다양한 상황을 마주칠 수 있고 그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과 팀워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리더십과 팀워크를 고집 피우지 말고 팀의 성공을 위해서 그에 따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지금 가장 그런 그 잘못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좀 뭐랄까
미치광이 전법, 뭐 민주주의 사회이긴 하지만은 독재를 꿈꾸는 그런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선을 위해서 경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지금 빨리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려고 해요. 5월 초에 종식 선언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게 사회적 거리 제한을 철폐하고 그러자고 이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전에 코로나 사태가 이전에도 약간 그 독재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상태에도 더 심하게 그런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 변화 있는 리더십, 상황에 맞게 리더십을 변화시키는 것도 한번 봐야겠지 않냐라고 이렇게 제가 카이사르 사례를 통해서 실천 계획을 도출해 본 겁니다. 이번 주도 과제 공지가 있어요. 과제는 이번에는 팀별로 선정된 인물 리더십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시고 그에 대한 사실을 계속 조사하시면서 이에 대한 또 팀 활동 보고서를 만드셔서 그 과제에 올리시면 돼요. 혹시라도 오해하는 친구도 있는데 팀 활동 보고서는 팀당 하나예요. 예전에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뭐 팀이 6명이로 팀 활동 보고서 6명 올릴 필요 없습니다. 한 명만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팀명을 다 적어 놓으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아마 요 동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여러분들이랑 한 번씩은 줌 미팅을 했을 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또 두 번째 보게 되겠죠? 또 보는 거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참, 동영상 끝에 또 바꿨어요. 이제 우리도 발전을 보여야겠죠? 이 뼈가 우주선으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봐요.